네, 운조 커피. 아, 금요일 날 이렇게 차 한잔 마시고 싶은 시간대인데 커피 좋아하십니까? 오늘도 한 3잔 마신 것 같은데요. 3잔? 네네. 좀 전에 제 찾아오셔가지고 저하고는 또 계실 때 오늘 커피 많이 마셔가지고 또 차로. 예. 그래서 차로 갈아탔습니다. 루이보스 네. 차 아까 드셨죠? 저하고 있을 때. 캐모마일 아니었나요? 캐모마일이었나요? 예. 네, 아무튼 네.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뭐 항상 차나 커피, 뭐 술 대접 다 합니다. 찾아오세요. 제가 밥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 당연하죠. 그럼요. 당연하죠. 예, 저한테도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항상. 네. 오늘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좀 좋지 못한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9월달에 약속된 방송이 오늘 마지막이죠? 그렇죠. 네. 저 4번 한다고 했는데요. 네, 오늘 마지막입니다. 저희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이거 정말 저희가 뭐 짜고 하는 시나리오가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오늘 마지막 방송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댓글을 달아주시냐에 따라 제가 다음 주에 저기 자리에 가서 방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고도의 불안감, 정말 견디기 힘드네요. 이게 긴장되고 불안한데요.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을 좀 주시고 뭐 잘하면 잘했다, 못하면 못했다 의견 주셔서 저희가 다음 주에 정말 이 자리에 올 수 있을지 다음 주 방송은 뭐 보셔서 확인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저희가 살아남으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살아남으면은 이게 지금 뇌물이 아니라 이제 강왕국을 찾아라 놀이를 또 하고 이제 4명까지 또 이제 또 신나게 식사를 같이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책을 또 하나 썼는데 그게 지금 주간 3위거든요. 경제 경영에. 네, 그것도 드립니다. 만약 저희가 다음 주에 만약에 방송이 확정돼서 계속하면 강왕국 찾아라 이벤트를 할 거고 다음 주에 방송 시작 때 처음에 어디서 할 건지 저희가 오픈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확정이 되면입니다. 확정이 되면 다음 주에 네 분까지 저희가 이제 모셔서 식사하고 그다음에 책 주시는 거 뭐 사인 직접 해주실 거죠 그 자리에서. 당연하죠. 네, 네. 물론 우리가 실업자가 되면은 그건 이제 다 없는 거죠, 당연히. 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저희가 확정해서 다음 주 나오면 시작할 때 저희가 드리고 자리를 하면서 식사할 거고요. 4명 넘게 많이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가위바위보. 냉정하게. 그렇죠. 네, 좋습니다. 선택식으로 합니다. 네. 저희도 저희 운명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손에 달렸다는 거 보시고요. 자, 오늘 뭐 사설이 좀 길었는데 그러게요. 아무튼 오늘 그 시장 관련해서 불금에도 불구하고 인사이트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이 인포스닥 데일리의 김정효 전문위원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뭐 개인적으로는 뭐 방송을 처음 뵙는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방송 하시는 건 제가 많이 뵀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근데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뭔가 말씀을 나누는 건 처음인데 항상 방송국 복도에서 지나가며 많이 뵌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요? 아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 좋은 이야기 좀 말씀 다 해주시고 시장이 좀 어려운 한 주였는데요. 오늘 마감 관련해서 준비하신 것들 뭐 처음 좀 말씀해 주시죠. 먼저 지수 기준으로 오늘 하루 수급과 더불어서 지수의 흐름을 보시면 뭐 9월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도 그렇게 좋은 날은 아니었다. 지수가 빠져서라기보다는 매수가 힘이 없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먼저 준비된 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우리가 6월 달에 하락에서 배운 것이 특정 시간대에 특정 매물이 나온다라는 것을 계속 조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정확하게 꼭 그 시간대는 아니라고 하지만 뭐 9시 반에서 10시 사이, 그 다음에 뭐 오후쯤, 점심쯤, 그 다음에 마감 즈음에서 여러 가지 매물이 나온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이렇게 초반에 강했더라도 흘러내리니까 여전히 시장에 저가 매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이 저가 매수의 힘이 굉장히 약하구나. 굉장히 낮은 호가에 깔아두고 있는 매수이거나 기존에 매도했던 것들을 환매하는 정도의 수준의 매수가 아닌가. 그래서 이 매수의 강도 자체가 좀 낮은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외국인들 샀습니다. 물론 전기전자 업종 중심으로 샀고요. 기관들도 많이 팔지 않았고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전반적으로 매도하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이 지수의 흐름과 전체적인 수급의 등락이 같지 않다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매수 매도 싸움에서 이 매수의 힘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에도 10월 달에도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전개된다면 일단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들지만 신규 매수를 진입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쉽게 진입할 수가 없는, 뭐 물론 종목은 다르죠. 개별 종목은 다르겠지만 지수 전체 그 투자 전략상에 있어서는 이 약해진 매수의 수급 기반을 누가 살려낼 것인가를 주목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렇게 계속 뭐 나쁜 얘기만 할 건 아니고요. 몇 가지 희망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
화살표 있잖아요. 3개 있었던 거. 네. 그럼 그 시간대 개인이 팔았다는 겁니까? 아니죠. 그 시간대 우리가 이제 뭐 얘기하는 게 그렇죠, 저거요, 초반에는 저거. 뭐 네. 스탁론 매물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뭐 11시에는 뭐 어떤 매물 CFD 매물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 매물이 나온다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며칠간 보면 그런 시간대마다 지수가 힘없이 계속 밀려버리는 양상이어서 일단 시장의 전반적인 매수 기반이 굉장히 취약해졌다. 그래서 소폭의 매도만 나와도 아니면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는 시간에 누군가 일부러 공매도를 하는 건 아닌지 싶을 정도로 계속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시장에 거래가 많고 시장에 좀 매수벽이 두터우면 이 정도의 매물은 한 번에 소화하고 갈 수 있는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미국은 오르는데 우리는 왜 안 오르지? 라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수급 기반이 취약한 것이 제가 보기엔 한 가지 원인이 아닌가. 그것 때문이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도 한 가지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시간대 9월 30일 그러니까 오늘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며칠 동안 계속 이제 요때 많이 매물이 나왔군요. 그러니까 최근 며칠간 보면 장 초반 강세와 상관없이 약세와 상관없이 이 시간대마다 더 흔들리는 모습들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매물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전반적인 대기 매수가 강하고 누군가 강한 매수 주체가 있으면 이런 건 흔적도 없이 흡수해버리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점 부근에서의 전형적인 흔들기일 수도 있는데 최근 분위기도 워낙 안 좋고 시장에 여러 가지 심리들이 악화되다 보니까 조그만 매물에도 종목별로도 많이 흔들리고 지수별로도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이 정도 레벨이 바닥에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너무 지수의 등락이 흔들리지 않으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 그러니까 지수의 빨간색, 파란색에만 너무 집착하시기보다는 시장에 좀 거래가 살아나고 대기 매수세가 살아있고 어떤 매수 주체들이 좀 힘있게 그다음에 지속성 있게 들어오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매수 주체가 좀 없는 상황에서 뭐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파생, 그러니까 선물 플레이로 사실은 좀 수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흔들렸던 뭐 그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선물 플레이가 전형적이었죠. 선물 매도가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하면 베이시스 악화되면서 프로그램 매물이 그냥 흘러나오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 매물을 소화할 수 없을 정도의 시장 체력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웬만한 투자자들이 이 정도의 손실에 나는 절대 팔지 않을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예 이제 올라갈 때까지 포기하고 기다릴 거야 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소량의 매매에도 등락이 크게 발생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전반적인 거래 강도가 낮을 때는 지수의 등락에 너무 집착하시기보다는 좀 더 업종의 전반적인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보시는 공부의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투자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한 이틀 정도는 또 외국인들이 선물을 꽤 샀습니다. 그죠? 네. 어제도 꽤 샀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오늘도 좀 샀고요. 맞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오늘 뭐 좀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반도체가 좀 오늘 그렇죠. 특이하게 삼성전자 네. 하이닉스가 꽤 괜찮았어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좀 약간 좋지 않았고 뭐 업황도 아직까지는 개선 여지는 안 보이는데 오늘 좀 파악하시기에 반도체 섹터 특히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오늘 좀 강하게 올라갔던 그 부분을 또 어떻게 좀 판단하시는지요? 일단 뭐 수급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관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죠. 지금 업종별 등락을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 지수가 밀린 것처럼 다 밀렸습니다. 그런데 플러스를 보이고 있는 두 가지 업종이 요금 올린 전기가스 업종. 그래서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올랐고요. 그다음에 통신업종이 KT와 SK텔레콤을 중심으로 또 수급이 살아나면서 방어주 계열의 종목군들이 비교적 강한 모습 보였죠. 아마 이것은 10월달 들어가면 고배당 종목군들에 대한 기관의 저가 매수들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수의 등락과 상관없이 고배당 종목군들에 대한 지수 대비 강도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 근데 질문해 주셨던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는 뭐 시장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업종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바닥 시그널 두 가지가 눈앞에 오지 않았나. 감산과 그리고 고정거래가 추가 인하라고 하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소위 메모리 반도체의 저점을 우리가 타진해 볼 수 있는 마지막 시그널들이 좀 눈앞에 온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기관들이 이게 기존의 공매도의 환매수이든
신규 매수이든 근데 오늘 강도를 보면 SK하이닉스는 신규 매수도 좀 녹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수가 좀 들어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프로그램 매매 대부분은 비차익이었습니다. 이 비차익 매수의 상당 부분은 외국인들이 기여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런 수급의 동향을 보자면 반도체가 여기가 저점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시장은 지금 그 두 가지 시그널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두 가지 시그널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게 제 생각에는 저점 레벨일 가능성. 단순하게 PB 한 배 와서 저점이 아니라 반도체 회사들이 결국은 항복했다는 의미죠. 가격 하락에 항복했고 쌓이는 재고에 항복했다라는 의미여서 그렇게 가격을 낮춰버리면 결국은 사지 않으려고 했던 빅테크 기업들도 살 수밖에 없다. 언젠가는 메모리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 두 가지 시그널이 나오는지가 제가 보기엔 본격적으로 반도체에 베팅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의 반등은 제가 보기엔 진정한 반등은 아니지만 일단 그 정도의 신호를 본 것 아닌가? 그래서 약간의 좀 흔적 정도를 남긴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조금 전에 그 올라간 섹터가 3개가 있었는데 그 네. 가장 많이 오른 게 변동성이었거든요. 그쵸. 그 지금 이제 시장의 변동성 자체가 많이 올랐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저변동성 주식들이 많이 올랐다는 건가요? 저희 V코스피가 올랐다는 V코스피. 얘기고요. 네네. 네, V코스피 지수가 올랐다는 얘기고 결국은. 네. 네. V코스피가 올랐다는 얘기는 그만큼 뭔가 하락 배팅에 거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니까 이걸 역으로 뒤집으면 하락의 속도도 둔화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누군가 뒤늦게 여기서 더 빠질 거야, 2천 갈 거야, 뭐 2천도 깰 거야라는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뒤늦게 풋옵션에 뛰어들고 선물 매도에 적극적으로 베팅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면 그게 힘있게 누군가 끌고 가는 외국인의 매수일 경우는 다르죠. 근데 최근에 좀 전에 그 박근영 차장님이 언급하셨다시피 외국인 선물 매수 늘어나면서 미결제 정체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매도분의 청산이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흐름은 일단 하락이 끝났습니다. 여기가 저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10월 달 들어서 여러 가지 변수들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살펴봐야 될 것은 중국의 뭐 당대회라든지 한은의 금리 결정이라든지 환율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락의 속도를 죽이거나 단기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그널로도 이해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한 9월 마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좀 전에 이제 그 지수를 보는 것보다는 이제 특정 업종을 좀 공부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그 어떤 업종을 좀 공부하면 좋을 것 같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거 거기 시황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그거 제가 이제 준비를 뒤에 좀 했는데 뒤에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 참고로 오늘 이제 반도체는 그 장중에 그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좀 첨언을 좀 드리자면 이제 기본적으로 업황은 좋지 않고 이제 현물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은데 그 이제 결국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제 내년에 한 5% 정도의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공정 전환만 해도 한 10에서 15% 원래 늘어나거든요. 기본적 물량이. 예. 근데 내년에 5% 물량 관련된 이슈가 있으니까 이제 이걸 이제 약간 감산으로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장중에 이제 일본 업체인가요? 조금 이제 업황도 안 좋고 현금도 별로 없는 키옥시아가 30% 감산을 발표를 했어요. 10월 달부터. 그 처음 들어 키옥시안 처음 들어봤네요. 네, 뭐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이제 업계에서 아무튼 뭐 어쨌든 그 이제 중요한 하나의 회사긴 한데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어쨌든 30% 감산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 좀 반응을 한 것 같다. 뭐 이런 것도 좀 이야기 드려요. 그러면 그 반도체 치킨 게임에서 그 회사는 확실히 좀 밀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뭐 현금이나 업황이 키옥시아는 좀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회사 중에 하나고 마이크론은 실적이 좀 안 좋아도 그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현금이 꽤 많아서 버틸 수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좀 오늘은 반도체 섹터에 다소 좀 뭐라 그럴까 이 재고에 대한 조정이 좀 속도가 빨라질 수 있겠네 뭐 이런 생각을 들게 하면서 조금 반등을 국내 회사들이 좀 온 게 아닌가 싶은데 말씀드렸듯이 뭐 바닥을 논하기는 아직은 좀 그렇죠. 시기적으로 업황이나 실적 부분은 조금 더 봐야 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다음 준비해 주신 부분들이 어떤? 네, 테마 쪽에서 보면 오늘 여러 가지 테마들 그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강했고 그다음에 코스닥에서 테마주들이 굉장히 뭐 빠르게 움직였는데 여기 이제 반도체도 보이지만 마리아나 관련주는 이영 중기부 장관이 국내에 재배된 뭐 대마가 뭐 수출할 수도 있다. 특정 조건을 뭐 만족시키면 이런 얘기 나오면서 급등한 종목군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피팅주 이런 것들이 최근에 뭐 단기 조정이 좀 컸었는데 반등이 나온 그런 종목군들도 몇 있었고 그다음에 좀 눈에 띄는 특징주는 저는 그 엔터주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사우디에서
예전에 이미 나왔던 뉴스죠. 게임 산업에 투자한다, 대규모로 투자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그런 뉴스와 관련돼서 뭐 움직였는지는 뭐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 게임주들 오늘 비교적 강하게 움직인 대형 게임주들이 많았고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NC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인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엔터주들 중에서 음원 관련주들이 또 힘을 내면서 움직인 것도 조금 눈에 띄고 있고 IHQ와 같은 이 테마주들 그 중에서 넷플릭스와 연관되어 있는 테마주들의 움직임들도 일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업종이기도 하면서 테마이기도 한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인 것은 뭐 낙폭과대에 따른 반작용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넷플릭스도 주가가 반등하면서 테슬라 주가의 급락이 2차 전지를 끌어내렸다면 뭐 넷플릭스의 반등은 관련된 종목군들의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광고를 삽입한 저가 요금제를 가져가기 시작하면서 뭐 컨텐츠 투자에 대해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다라는 뭐 그런 믿음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특징적으로 지금 오늘 상승폭이 좀 컸던 섹터 중에 이제 피팅이나 그다음에 관광업체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결국은 그 러시아 쪽에서 지금 그 발티크에서 일어난 사고, 네. 그 가스관 사고, 노르트 스트림 그 사고를 보면 결국은 이 사고와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면서 에너지 투자를 새로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일부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유럽이 러시아와 결별하는 상황이라면 러시아는 결국 인도와 중국을 뚫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쪽에도 관을 새로 만들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유럽 쪽에서 LNG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짓는데 가장 많이 쓰일 수 있는 부품 역시도 피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군들은 저는 뭐 펀더멘탈로 움직이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지수의 이제 변동성 자체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좀 다르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조선 기자재로 움직인다라는 판단보다는 저는 말 그대로 에너지 관련주로서 움직이고 있는 하나의 방향성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피팅 업체들 뭐 좋은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그 LNG 터미널 만드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니까요. 그래서 이제 보통 중고 LNG 선을 이용해서 이제 그냥 해상에다 띄우는 그게 FSRU라고 불리는 뭐 그런 네네.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조선 쪽은 조금 뭐 선박 건조나 이런 게 좀 더 그 LNG 선 관련된 뭐 선박 건조 좀 더 수요가 많아지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뭐 조금 있다가 연경화 연구원이 나오셔서 뭐 제가 뭐 주름 잡을 수는 없습니다만 네네. 제 생각에는 저는 조선주를 안 좋게 보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러면 운임 하락과 컨테이너선 하락은 어떻게 볼 것인가? LNG만 잘 되면 되는가? 말씀하셨다시피 LNG선 추가 발주가 지금 강하게 나타날 수가 없는 게 원재재 가격도 오르고 여러 가지가 오르면서 신규 발주보다는 중고선 발주가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클락슨 신조선가의 상승 흐름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의미 있는 이익을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전 여전히 물음표고요. 그 다음에 LNG선이 좋다고 하더라도 컨테이너선이 좋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부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선주 중에선 그나마 뭐 아직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해졌지만 PC선이 중심인 현대미포조선 정도를 제외한다면 저는 아직 조선주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믿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피팅주들은 조선주 쪽에 매출이 증가한다라기보다는 말씀해 주셨던 것도 조선주가 아닌 에너지의 일환으로 봐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피팅주의 전반적인 펀더멘털의 흐름은 결국은 에너지가 쥐고 있고 에너지 강관 수요 증가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야, 일단 그 조금 이따가 이제 국무님이 오셔가지고 뭐를 할지 무슨 말씀하실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네. 조선주에 신뢰가 없으십니다. 네. 그냥 어떻게 하지 이제? 뭐 그렇긴 한데 이제 지금 이제 말씀 주신 논리를 보자면 그럼 예를 들면 조선주는 좀 빠지더라도 피팅은 차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 주신 데 논리가 맞을까요? 네, 저는 뭐 피팅주도 네. 시장이 빠지면 네. 일단 뭐 전반적인 종목군들이 다 같이 빠지겠죠. 그러겠죠. 근데 오르는 구간에서 과연 수익률을 누가 가져갈 거냐의 싸움을 놓고 본다면 반등 구간에서는 뭐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더 강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선주보다는 피팅주가 좀 더 탄력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그 가능성을 제일 많이 보여준 게 삼강 MNT인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삼강 MNT와 뭐 성광밴드, 태광 같은 것들이 각각 하는 역할이 다 다르지만 저는 이걸 한 통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뭐 줄 중에 굳이 보자면 조선 섹터보다는 뭐 피팅 업체 쪽에 조금 더 뭐 점수를 주는 뭐 그런 네, 생각, 맞습니다. 판단을 갖고 계시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요즘에 최근에 뭐 미디어라든지 뭐 엔터 이쪽도 마찬가지로 아까 주셨는데 음원 그다음에 뭐 기획사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어제도 그랬고 괜찮은 모습을 좀 보이긴 하거든요. 네. 뭐 일부에서는 이제 뭐 가격 전가를 또 할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섹터 중에 하나로 생각도 하잖아요. 그렇죠. 인플레에서 네. 가장 뭐 자유롭다까지 할 수도 없지만 상대적으로 덜 영향 받는다라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음식료. 그다음에 엔터가 지금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시장의 약세에 같이 밀리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블랙핑크가 뭐 빌보드에서 또 1위를 찍고 영국에서 동시에 1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일부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력 아티스트들이 또 가을에 대거 데뷔하거나 아니면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들의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결국은 해외 쪽에 매출이 많다 보니까 달러 베이스로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들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애널리스트의 예측과 달리 예상보다 실적이 조금 더 나오거나 수익성 자체가 조금 더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이 녹아 있는 거죠. 다만 이들이 추세를 뚫고 지수가 뭐 내리더라도 계속 올라갈 거냐 그렇게 판단하진 않고요. 가장 괜찮았던 그 JYP 엔터도 결국 무너지는 걸 보면 최근 시장의 두려움 자체가 워낙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이 지수보다 강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수와 달리 이 지수를 뚫고 상승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엔터주는 아니지만 HMM을 바라보는 시각도 저는 굉장히 이중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상하이 운임지수 같은 거 보면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이거 네. 보면 전혀 사고 싶은 생각이 안 들지만 가격이 이미 급락하고 나서는 잘 버티고 있는 것은 3분기 실적까지는 어닝 서프라이즈이거나 어닝 서프라이즈에 준하는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의 시장 판단은 아마도 내리면 조금 사고 싶은 그런 의지도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주도 마찬가지죠. 가격이 많이 조정받아서 밸류에 대한 부담을 조금 줄이면 그러면 이거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실적이 뭐 3분기는 예를 들어서 조금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주력 아티스트들이 돌아오면 예를 들어서 YG 같은 경우에 블랙핑크가 지금 대박을 쳤는데 예를 들어서 트레저가 뒤에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블랙핑크만큼 볼륨 있게 지금 YG에서 음반을 판매하고 있는 아티스트는 트레저입니다. 남자 쪽에서는. 그래서 트레저가 만약에 돌아온다면 그와 관련된 상승 효과가 뭐 3, 4분기에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제 HMM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피크아웃 논란이 결국 있잖아요. 네. 뭐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 수 있고 밸류도 너무 싼데 업황 자체가 피크아웃이다. 왜냐하면 내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엄경화 연구원 나오셨을 때 여쭤보겠지만 네.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되게 물량이 내년에 굉장히 많이 이제 공급이 돼요. 신규 발주된 물량들이 선박 공급이 내년에 엄청나게 많이 될 거기 때문에 가격이 좀 떨어진다는 거 그러면 아니었어요? 결국은 이제 컨테이너 쪽이? 운임에 대한 피크아웃이 이제 실적이 좋더라도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이 있으면 HMM이 이제 단기 반등으로 이제 그냥 나올 것이냐 아니면 피크아웃 논란 때문에 사실은 싼 밸류에서도 못 움직일 것이냐 그게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엔터주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남았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본다면 왜냐하면 이제 엔터주가 피크아웃보다는 지금 뭐 오프라인 공연이나 티켓 가격 상승이나 이런 것들 굿즈 판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전가되고 있고 상당히 네. 좀 업황 자체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상향 사이클이 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좀 약간 다른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근데 이제 아미나 원스가 뭐 굉장히 팬덤도 강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밥을 안 사 먹더라도 우리 오빠들 뭐 음반이나 네. 이런 거 사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네. 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로 경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도 이들에 대한 소비 예를 들어서 지금 음반 판매량이 이렇게 급증한 것은 예전에 그 엔데믹이 아니죠. 팬데믹 시절에 콘서트를 못 가다 보니까 음반을 10장, 20장씩 사준 그 효과가 일본 음반 시장은 계속 줄어드는데 우리나라 음반 시장이 폭발한 가장 중요한 원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엔데믹 상황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팬들이 그렇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 그들이 콘서트도 가고 앨범도 10장씩 사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은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엔터 업종이 조금 더 4분기, 내년 1분기 정도까지 실적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경기가 정말로 나빠지면 경기가 악화되면 상대적으로 밸류가 높은 이들이 버틸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과 4분기 실적의 기대감이 살아있는 엔터주들, 음원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데 중장기적으로 좋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펀더멘털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밸류에이션 부담이 아직은 좀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퀀트를 하시니까 저보다 당연히 더 잘 아시겠지만 ROE가 계속 받쳐주던지 아니면 성장의 속도가 계속 빠르던지 둘 중에 하나는 유지가 돼야 될 텐데 환율이 꺾이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팬덤 자체의 소비가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그 밸류의 갭을 설명할 수 있는가, 시장보다 높은 밸류의 갭을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전 세계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 풍부할 때는 조금만 뭔가 성장 모델을 보여줘도 시장에 대기 자금들이 쭉 들어오면서 끌어올릴 수 있지만 지금은 자금이 추세적으로 고객 예탁금도 계속 줄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의 거래대금도 거래량도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한 신뢰와 강한 실적을 보여주는 종목은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오히려 반대로 흔들리면 굉장히 빠르게 누군가 손절을 하거나 물량을 뺄 가능성도 있다. 그 가능성을 본다면 말씀해 주셨다시피 성장 속도나 이익률이나 둘 중에 하나가 흔들릴 때는 이들 종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은 냉정한 시각이 필요하다. 근데 그게 이번 3분기, 4분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후반기에 왔는데 우리 그럼 어떤 업종을 공부해야 됩니까? 네,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려면 일단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10% 빠진 게 3번이죠. 1월달, 6월달, 9월달 3번입니다. 네. 근데 지금 특징을 보시면 1월과 6월은 매도의 주체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뭐야? 네. 1월달, 6월달, 9월달, 그러니까 검은색이 지수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나머지 색깔들이 매매 주체 동향이라 봐야 될 텐데 9월달의 동향을 보시면 일단 특별한 매도 주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월달의 전반적인 하락의 특징은 대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대기 매수가 늘기 시작하면서 또 저가 매수만 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특별한 매도 주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빠진 거죠. 그것도 10%나 넘게. 그러면 10월 달에 환율이나 유가나 이렇게 시장을 압박했던 변수 한두 가지 정도만 조금 완화돼도 일단 단기적인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은 있다. 근데 이게 추세적인 반등은 아니겠죠. 그런데 어쨌든 숨 쉴 공간만 주어져도 이렇게 매일 빠지지만 않아도 시장에서 뭐 매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뭐 차익 실현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현금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일단 안 좋게 보는 업종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BNK증권 자료를 보시면 글로벌 주식과 채권을 봤을 때 이 정도로 동반해서 빠진 적이 없다. 충분히 빠진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오늘 데일리 리포트에서 내고 있는데 네. 영국과 관련된 위기가 시스템적인 위기로 가거나 중국과 관련된 위기가 시스템적인 위기로 온다면 지금 충분히 빠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전 세계 유동성이 줄고 있는 구간에서 지금의 하락이 충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건 좀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은 반등 시 현금 확보가 최우선이다. 일단은 현금을 확보해야 나중에 시장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주도주를 따라잡거나 주도주를 편입할 수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전략의 기본적인 핵심은 반등 시 전반적인 현금 비중 확대가 일단 기본 전략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업종은 2차 전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왜 부정적이냐면 지금 이게 유럽의 휘발유 가격과 전력 도매 가격의 추이인데요. 네. 전력 가격은 9배 올랐죠. 와. 휘발유는 50%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요 패스트네드라고 하는 게 유럽의 전기차의 충전소를 공급하는 충전소 가격인데 이게 지금 휘발유랑 붙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차량 가격은 보조금을 고려해도 일반 차량보다 비싼 전기차를 운영비도 비슷하게 드는데 사야 되느냐? 라는 논란에 쌓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빠지고 있는 2차 전지의 전반적인 움직임은 유럽 시장의 경기가 침체되면 우리의 2차 전지 판매량의 아직 상당 부분이 유럽향인데 유럽에서 매출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반작용, 그것도 소재 종목군들이 워낙 밸류가 높기 때문에 또 LG에너지 솔루션의 밸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지금 밸류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자동차는 3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굉장히 못 가고 있고 오늘 환율이 약간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자동차 종목군들이 다 3% 이상의 조정을 받고 자동차 부품주들도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KB증권의 이 자료를 지금 보시면
작년 이익이 6.7조 영업이익이 올해 지금 KB가 10.8조인데 이게 지금 4조 원이 늘어나는 거면 엄청나게 폭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50% 이상 늘었네요, 그죠? 네. 그렇죠. 거의 뭐 70% 늘었다고 네.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정체되고 있는 이유는 환율 효과인 거죠. 그러니까 환율 효과를 뺐을 때 너희가 과연 Q를 늘렸느냐, 많이 팔았느냐를 냉정하게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건데 환율이 언제 꺾일지는 모르지만 달러의 강세가 꺾이고 내년에 카페 규제 때문에 현대차의 이익이 감익되면 과연 현대차가 지금 싸 보이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이것도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저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도 3분기 실적 나오기 이전에는 뭐 저점을 잡으면 단기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제한적인 반등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은 포스코를 저는 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는데 뭐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포스코가 원래 12월 말까지 제철소를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1분기로 늘어났죠. 그러면 1분기라고 자기들이 얘기했으니까 아마 지킬 가능성이 높은데 1분기까지 지킬 약속이 생산에 대한 재개를 의미하는 것이냐 아니면 품질에 대한 재개를 얘기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생산 재개 정도일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고로나 아변 제품의 초기 제품들은 품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1분기까지 감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포스코가 이 감익을 제대로 반영을 했는가? PBR 측면에서는 바닥에 점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였던 뭐 0.3배 정도의 수준까지 빠진다면 아마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나 2분기의 감익이 얼마나 나타날지에 따라서 혹은 2분기에 정말로 제대로 생산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고요. 현대차와도 연관되어 있는 이슈인데 지금 전기차용 강판 중에 일부는 포스코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이것도 공급받지 못하는 거죠. 또 하나의 공급 이슈가 생길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해당 업종들에 대해서는 저는 지수가 반등하면 반등하겠지만 더 사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현금 비중을 늘리거나 아니면 이들의 어떤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 기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포스코에만 문제인가요? 아니면 철강 산업 자체에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철강사가 뭐 대체할 것 같아서 옳은 부분이 있는데요. 대체할 수 있을까요? 포스코가 만드는 특수 제품들은 다른 회사는 아예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에 돌아가는 이익은 제한적이고 포스코가 받을 수 있는 피해는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일정 부분은 좀 감익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계속 나쁜 것만 얘기했으니까 좋은 거. 그나마 좀 긍정적인 것들은 단기적으로 어떤 업종들이 있느냐. 저는 일단 LCC를 보고 있는데요. 자, 10월 중순에 일본에 이어서 대만 그리고 저는 10월 16일 날 중국의 당대회가 끝나면 중국도 결국은 하늘길을 열 거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LCC가 가장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이유가 뭐냐? 단거리 노선을 그동안 꽤 잡고 있었는데 이 단거리 노선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해외여행을 갔던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곳들의 노선이 아예 끊겼죠. 일본, 중국, 대만은 아예 문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일본은 지금 상품 형태로만 열었고요. 그런데 10월 중순부터는 이게 이제 무비자로 열린다는 거죠. 물론 향후 뭐 또 코로나 추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코너에 몰린 업종, 그래서 주가도 저 나락으로 떨어진 업종은 일단 업종이 살아난다는 시그널만 보여줘도 한두 달 정도의 반등 플레이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아무거나 사면 안 되고 상대적으로 재무구조도 그중에 제일 낮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도 저점을 나름 지키고 있는 진에어 정도가 조금은 괜찮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음식료 업종입니다. 음식료 업종을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얼마 전에 또 정부에서 또 다 불러 모아서 가격 좀 낮춰라, 가격 올리면 뭐 이런 식의 어떤 굉장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국회에서도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번에 또 그 업체들 뭐 부사장이라든지 여러 임원들을 불러서 결국은 가격을 높이지 말아라고 압박할 것으로 보이는데 상반기에 이미 가격을 높여놨고요. 그런데 원자재 가격은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실적은 레깅되니까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질 거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CJ제일제당이 비교적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는 일단 시장 대비 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지수가 워낙 급하게 10% 넘게 코스닥은 16% 그 다음에 코스피는 12% 빠졌고요. 그 하락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이 카카오 네이버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의 그 수많은 기술주 영역의 종목군들, 네. 반도체 장비, 반도체 소재 이런 종목군들이거든요. 10월 달에 만약에 지수가 터닝한다면 제일 먼저 오를 것들은 당연히 낙폭과대주죠. 그래서 지금 손절하시기보다는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줄이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올라갈 1순위는 아까 말씀드렸던 낙폭과대주들이 1순위, 그 다음에 시장 대비 여전히 강할 것으로 보고 있는 종목은 LCC 중에 진에어, 그 다음에 음식료 업종 중에서는 전 개인적으로 제일제당을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는 업종, 뭐 테마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 종목군들이 삼성전자의 최대 약점을 커버해줄 수 있는 종목이 뭐냐. 지금 삼성전자 비메모리에서의 최대 약점은 수율이잖아요. 근데 그 수율 문제 중에서 한 가지가 결국 소재 국산화 여부인데, 소재 국산화를 지금 삼성전자, SNS텍, FST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셋 중에 누가 먼저 될지 모르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정말 내년에 엑시노스를 거의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엑시노스도 생산하고 추가적으로 다른 회사의 물량을 받으려면 무조건 4나노와 5나노의 수율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 수율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핵심 종목들이 될 수 있는 소재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관심 종목 안에 편입해두고 수급이라든지 기술적인 반등이라든지 이런 게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는지는 검증해볼 필요가 조금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종목별로도 사실은 뭐 마감 시황 때 이제 특별 종목 말씀 주시는데, 참고적으로 이 종목은 이제 참고하시는 내용들이고, 대부분 다 이제 종목에 대한 평가나 판단은 또 보시는 그 여러분께서 직접 또 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의견이 또 있으시니까 충분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 사항이라고. 네,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뭐 오늘 뭐 여러 가지 뭐 정리해 주신 부분들 저희가 좀 참고해서 또 고려하고요. 뭐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기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또 자리 나오셔서 네. 또 시황 관련된 좋은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시황 주신 분은 인포스탁 데일리의 김종효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